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라도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사례까지 거론하며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에 칼을 빼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산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생중계된 공개석상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 법제처장님,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민법 조항에 따라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면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더 강한 어조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기속될 테고 해산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종교 이름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정조준한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고액 헌금 강요 논란 등으로 최근 일본 법원이 해산을 명령한 곳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 외에 과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나온 것일 뿐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둔 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해산의 근거는 뭘까요? 일단 우리 헌법과 법률은 종교단체 해산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교가 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헌법재판소 심판처럼 종교단체 해산을 따로 규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그게 이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임의단체 형태로 종교 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청산 절차, 세제 혜택 박탈 등으로 정상적인 교단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종교법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이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교가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들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교인들의 집단 입당,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을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정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게 헌법상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그걸 알면서 했다면 그때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건 가능할 텐데 해산을 정당화할 정도의 심각한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기뉴할 때만 법인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앞서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종교활동을 한 신천지 관련 법인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의 여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통일교에 대한 공개 겁박을 멈추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교가 특검의 편파 수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불똥이 튈까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통일교를 향한 공개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방탄과 정적 죽이기에 악용했듯 이제 종교를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 전날이란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들 진영에서 돈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도요.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막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중 인지한 범죄도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며 민중기 특검팀 전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론 민중기 특검이 애초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민주당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이어받을 거라며 특검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특검에서는 특검 대상이 아니어서 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명단을 수소문하고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등 뒤숭숭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반면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과거 강압수사 논란과 부적절한 주식 거래 의혹, 편파 수사 논란까지 국민의힘의 3단 공세 속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통일교와 민주당의 접촉 의혹 사건을 뒤늦게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줬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통일교 관계자의 결심 공판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해당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 이첩을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과도 접촉했고 이를 특검에도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선택적 수사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해당 진술을 듣고 이를 사건화한 것이 지난 8월인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건을 이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지난 2022년 열린 통일교 주최 행사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 이모 씨에게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라고 언급하면서 힐러리, 오바마, 일론 머스크 등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서 언급된 정진상 실장은 해당 시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만남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일정을 조율하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녹취에서는 나 의원이 통일교 간부 이 씨에게 가급적이면 자신이 중간에서 일정을 조정했으면 하고 당사 등 제3의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교와 민주당 접촉 의혹에 발단이 된 윤 전 본부장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의정 활동이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진술을 유포하는 건 명백한 허위 조작이자 중대한 범죄라면서 허위 보도와 악의적인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나갈 네, 이번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식입니다. 경찰이 어제 쿠팡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보 유출자와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했는데 은폐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담 수사팀장을 포함해 수사관 17명이 투입돼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섰고 특히 용의자 관련 자료 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유출 경로와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는데 지난해 12월 퇴사한 중국 국적의 인증 시스템 개발자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쓰인 IP를 확인해 A씨를 쫓으면서 쿠팡에서 로그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정보 탈취 과정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 보안 체계의 취약점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피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용자들의 이른바 탈쿠팡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일 활성 이용자가 닷새 만에 20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과연 모습을 나타낼지 관심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쿠팡 활성 이용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 1일 1,800만 명에 가까웠던 쿠팡 활성 이용자 수는 닷새 뒤인 6일 약 1,590만 명으로 집계돼 20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바일 앱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1일 활성 이용자는 24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앱을 사용한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다른 쇼핑 앱의 활성 이용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을 비교해보면 네이버 플러스는 360만 명이 늘어 1,400만 명을 돌파했고 G마켓과 11번가도 각각 340만 명, 3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쿠팡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다른 쇼핑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른바 탈쿠팡족을 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이런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과감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단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인 그 배송을 빨리 하는 그 풀필먼트 투자나 아니면은 멤버십에도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사태 발생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 중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17일에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등 5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소재조차 잘 파악되지 않는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범석 의장님 아직도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십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해외에 현재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도 김 의장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 가격대는 비싸지만 따뜻한 거위털이 들어간 구스다운 패딩을 찾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품질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오리털을 사용한 덕다운 패딩으로 드러나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대표적인 패딩 제품입니다.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이 섞인 재활용 충전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노스페이스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거위털 패딩 구스다운은 오리털인 덕다운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따뜻해 가격도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팔리는 다른 구스다운 패딩에는 거위털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을까? W 컨셉과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4곳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분석해봤더니 7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레미, 라벨르핏, 히플리, 클릭앤퍼티와 프롬유즈 등 5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6%에서 57.1%에 불과했습니다. 구스다운 패딩의 거위털 비율은 80% 이상 돼야 하지만 이 제품에 들어간 거위털 비율은 7%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벨리아와 젠 아흐레 2개 제품은 실제로는 오리털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거위털 패딩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됐습니다. 충전재 솜털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거나 혼합률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 5개도 적발됐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에 좀 더 따뜻한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스를 선택하신 이제 소비자분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낮은 보온 성능의 제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구스다운 품질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7개 업체는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쇼핑 플랫폼 업체들 또한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품 품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현재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지금의 추세라면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매출이 42%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입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아가는 판매 수수료율이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온누린 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 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국내에 신규 대형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짓기로 한 기존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유지할 것인지를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전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레커칠 시위로 홍역을 앓았던 동덕여대가 또다시 갈등에 휩싸일 조짐이 감지됩니다. 학교 측이 오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하자 학생회 측이 학생 85%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학생 총투표 결과 수용하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총투표 결과를 대학 측에 전달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투표에는 재학생과 수료생의 과반이 조금 넘는 3,466명이 참여해 85.7%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기기구 논의나 온라인 설문 등에서 전환 의견이 더 많았다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 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학생회 측은 대학 측 조사 과정이 문제였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서 교원, 직원, 동문, 학생의 의견이 1대1 비율로 반영되면서 학생 의견이 축소 및 왜곡 반영되어 하지만 대학 측은 앞서 반년 동안 진행한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절차라며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반대 의견을 존중해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9년을 전환 시점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본관 점거 농성부터 레커칠 시위까지 극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동덕여대는 여전히 지난해 시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격렬한 대립이 또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조직폭력배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조세호 씨가 결국 고정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의심을 불식하고 돌아오겠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의혹 제기자는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는 달라진 입장을 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조세호 씨 본인의 첫 입장은 고정 프로그램 하차 소식과 함께 나왔습니다. TVN 유키즈 온 더 블럭도 KBS 1박 2일도 프로그램들의 성격을 고려해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며 제작진과 동료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 하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던 만큼 특히 시청자들이 웃음 대신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게 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하차의 계기가 된 조직폭력배 사업 연루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방 행사를 돌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어렸던 마음에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거라고 예고했는데 소속사 역시 더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모든 의심을 불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는 말까지 입장문에 담았습니다. 이에 의혹 제기자 A씨는 SNS에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앞서 조 씨가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의 사업을 홍보해주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 묵은 입장을 냈지만 이후 불과 하루 전까지도 여러 SNS를 통해 의혹 제기를 이어오던 A씨가 조 씨의 결단에 존중과 박수를 보낸다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조 씨 소속사가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의혹의 실체는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배우 조진웅 씨에 이어서 방송인 박나래, 조세호 씨까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방송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진웅 씨와 달리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박나래, 조세호 씨는 왜 자진 하차 결정을 했을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나래 씨와 조세호 씨는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예정대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논란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제작진이 출연을 제한하거나 편집하기엔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거나 어떤 지인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지인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 혐의점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박나래 씨 사안을 두고 공정성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하느라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이희경 씨 사례에서 보듯 방송사가 논란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항의와 비판 여론이 거세자 결국 박나래, 조세호 씨는 자진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차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스로 의혹을 부인하더라도 논란이 길어지면 프로그램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예능인 특성상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일단 화면에서 사라지는 결정을 한 셈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 여론이 먼저 방송 퇴출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2일차를 맞은 가운데 오늘은 대법관 증언과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 현직 법관과 변호사 등을 초청해 압수수색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언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각종 청탁 혐의를 받는 윤형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예정된 가운데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해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지난 2023년 이뤄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관여했는지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같은 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도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투자와 주가 조정 목적이라고 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을 바꾼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매년 2월 열어왔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竹島について毅然と対応す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ぜひ高市総理から発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의에 다카이치 총리 역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くことに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국내외에 이런 일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힘쓸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는 정부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엔 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もですね、本来でしたら竹島の日堂々と大臣が出てったらい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顔色を伺う必要はない。 하지만 당선 후엔 장관급 격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셔틀 외교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한국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반복되는 독도 망언은 한일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본의 억지 주장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지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른바 타이완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빌미로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X 계정을 열고 국제 여론전을 준비하면서 일본과 군사 한라인은 닫아버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갖춘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에서 젠-35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전차, 미사일 부대를 비롯해 육해공 첨단 무기의 기동 장면이 총망라됐습니다. 8일 저녁 중국 국방부가 옛 트위터 X 계정을 개설한 뒤 처음 올린 영상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선 이른바 만리 방화벽에 막혀 접속이 안 됩니다. 국제 여론전을 위한 창구로 열어둔 셈인데 반면 2023년 개통한 일본과 군사 한라인은 닫아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항모 탑재기가 일본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준한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지난 6일 당시 랴오닝 항모가 오키나와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자 일본이 한라인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외교 갈등을 촉발했던 일본 총리까지 직접 나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というの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ございます。で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もう極めて残念です。 중국 당국은 비행 훈련 중 탐색 레이더를 가동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我倒是建议记者朋友去问一问日方，日本自卫队战斗机为什么要出现在相关区域，制造这场本不应该发生的危险事件。 중일 간 내탓 공방 속에 양국을 잇는 전기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일본 강진 피해와 관련해선 중국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자국 교민을 향해서만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1년 동안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답답한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위에 있다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영토 포기를 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추가로 수정한 종정안을 곧 미국에 제시할 방침인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타협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정신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체를 포기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향해서도 행동이 아닌 말뿐이라며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과 회동한 데 이어 로마에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종전 계획과 전후 안전 보장을 논의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협의한 수정안을 곧 미국에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핵심 전선에서 빠르게 진격하며 돈바스 포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토라며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영토 점령의 속도를 높이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상권을 회복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린 뒤 모레는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그래도 이맘때 수준의 초겨울 날씨라서 주말까지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산불 등 화재 사고는 경계하셔야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서 중북부에는 약한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가 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대구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일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본회의가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파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악법 추진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적이 없고 수사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백희룡 경정은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오는 1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거위털 제품이라 판매한 구스다운 패딩에서 실제로는 오리털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아예 오리털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악법 추진을 멈추라고 반박했는데요. 국회의장과 이례적인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100일 정기국회의 마침표를 찍는 날 여야는 종일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이견 없는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입법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힘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1야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모든 법안에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결정했습니다.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에도 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이 민생까지 발목을 잡는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입니다. 전초전 끝에 본회의장에 앉은 여야는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4번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멈춰섰습니다. 토론 첫 주자 나경원 의원은 우원식 의장에게 인사도 없이 입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절규하듯 이어진 발언에 우 의장은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사회자를 무시한다고 경고한 뒤 마이크를 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죠. 왜 제가 5분 드렸는데 5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발언 포인트야.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이라도 하세요. 시작이라도.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켜고 끄기를 수차례 의장과 설전을 벌인 이례적인 장면은 어쩌면 연말 입법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우려에도 논란의 사법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야권은 물론 조국 혁신당까지 차별화에 나선 상황이라 나날이 파열음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 강제 중단과 정해 선포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정해 선포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시간뿐 아니라 내용도 제한을 받지 않음에도 우 의장이 마이크를 꺼 스스로 국회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언 중에 본회의를 정해한 것에 대해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멈춘다면 앞으로도 의장이 국회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매우 참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다크호스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역 시장 모두 정원호 띄우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동남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의 시대 정신이 뭐냐는 기자 질문에 느닷없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름을 꺼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일머리가 있다고 공개 칭찬한 겁니다. 제가 일찌감치 일머리에 대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식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입장을. 자신의 한강버스 사업 등을 비판한 다른 민주당 주자들을 저격하는 동시에 원외 다크호스를 띄워 손쉬운 본선 승리를 노린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또 민심보다 당심을 앞세워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 경선 룰에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당심 70%, 민심 30% 하는 게 잘못된 길이다. 이거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다 하는 칼럼이나 논평을 자주 해주고 계세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칭찬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부럽긴 하지만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제 특정인에게만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거든요. 차출설이 끊이질 않는 김민석 총리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그냥 개인적 소회를 잘 올리시는 것이 이렇게 좀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자 대부분이 말을 아낀 가운데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의원은 일 잘하는 사람의 시대가 와야 한다는 대통령 바람을 담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칭찬글을 올린 다음 날 성동구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일정과 동선에도 정치권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중간 조사 상황을 공지한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몰리니 정적을 공격해 어떻게든 내분을 일으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식으로는 지도부의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장 대표 결정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장 대표가 1년 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본인이 강변한 적이 있다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윤 어게인 하면서 장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외에 많은 비판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끼린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이 만나고 들으면서 하나가 되기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른바 4세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사가 마무리가 되면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복도에 이삿짐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의자와 책상 등 집기들도 줄줄이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매점과 은행, 식당 등 공용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복귀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 등 주요 업무시설부터 이전을 시작해 브리핑룸과 기자실까지 차례로 청와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때 관광객의 발길이 닿았던 청와대는 보수를 거쳐 지난달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본관에는 대통령 집무실, 여민관에는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배치됩니다. 다만 대통령과 비서진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여민관에도 이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마련됩니다.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춘추관은 온라인 브리핑과 생중계 등 소통 기능을 강화해 새로 단장됩니다. 이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를 공약했는데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최근엔 세종시에서 퇴임할 수도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첫 출근을 한 지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청와대가 다시 국정 운영의 중심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대법원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법개혁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거쳐 사법부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다 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는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 기존 사법개혁 안건은 물론 최근 추진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모두 다뤄집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고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 개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날 토론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가 정치권 하청기관이 될 거란 견제와 함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재판이나 판결문이 더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언론계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핵심 현안인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언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 변호사 협회까지 나서서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상황.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검찰이 술파티를 벌이면서 진술 회유를 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공평하게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편파적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본 결과 해당 재판장의 소송 진행이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사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여러 회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증 혐의 관련 재판부가 검사 측이 요구한 증인 64명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검사 4명은 집단 퇴정한 뒤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재판을 방해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정해버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되면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정에서 퇴정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예의 바르게 인사한 뒤 퇴정했고 재판부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방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해당 재판부의 공판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됐고 대통령실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합동수사단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백희룡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2023년 당시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조사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범이 다른 밀수범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세관 직원의 가담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수감된 밀수범이 과거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사실 등을 미뤄볼 때 당시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백혜룡 경정과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등이 충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은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반발하며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자신의 SNS에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 거짓말에 속았다며 관련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 검증뿐이었다는 건데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국가적 차원에서도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를 기억하십니까? 벌써 사망 7주기가 됐는데요. 7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석탄 가스와 복합 발전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발전소 설비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굴뚝에서는 불꽃이 치솟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설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60대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던 임시 건물이 기울고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023년 이후 2번째입니다. 소방은 작업자들이 건물 1층에서 열 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7주기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태안화력에서는 지난 6월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현장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비나 안전 관련해서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국회에 담벼락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쌓인 낙엽을 따라가면서 방화 행각을 벌였는데요. 정치에 대한 불만이 동기로 지목됐습니다. 불만이 폭력으로 이어져선 안 되겠죠. 김철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국회 담벼락 주변을 손전등으로 연신 비춰가며 남은 불씨를 쫓습니다. 울타리 가까이 다가서자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낙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남성이 국회 산문 근처에서 불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쯤입니다. 따라가면서 한 100m 정도 구간에서 낙엽을 누가 가면서 태웠어요. 소실 면적이 한 30m 정도 되고요. 30대 남성은 토치를 활용해 방화 행각을 벌인 거로 조사됐는데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이 동기였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에는 서울 신사역 사거리를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가로질러 주행하려다 광역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차도 한 10m 정도 밀려간 거예요. 노란불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그냥 확 쏜 것 같기도 하고 꽤 세게 박았거든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 승객 수십 명은 30분 넘게 도로 한가운데 갇혔는데 자정 넘어 대체버스가 도착하고 나서야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모두 밖으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전기차 사고는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엿새 동안 불법 구금됐던 시민이 46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체포 구금돼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연락조차 끊긴 직계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따진 뒤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소득 기준이 102만 원인데 혼자 사는 A씨의 소득을 6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락마저 끊어진 아들 부부 소득 산정액 가운데 10%인 36만 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잡아 무조건 A씨의 소득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결국 A씨의 소득 인정액은 103만 원이 돼 기준을 넘게 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6년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이렇게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보다 1조 1,500억 원 늘어난 9조 8,400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뒤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뇌에 도달한 뒤 신경세포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치매와 파킨슨병에 관여하는 독성 단백질 타우와 알파 시누클레인 축적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소비자들의 쿠팡 디톡스 후기를 실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젠 쿠팡 중독에서 탈출했다거나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며 꼼꼼하게 고민한다는 후기, 또 습관적으로 주문하던 로켓 배송을 끊으니 과소비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간증까지 쿠팡 디톡스를 인증하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워낙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배달 앱에 OTT까지 있는 쿠팡이라 소비자의 이탈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이달 들어서 닷새간 204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하고 또 쿠팡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경험이 공유된 영향입니다. 이렇게 탈팡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중인데요. 유통업계는 이탈 고객을 확보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앞으로는 병원 마음대로 도수치료와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진료비를 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들 3개 항목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관리급여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비급여 항목에 포함돼서 병의원마다 진료 비용이나 기준이 제각각이었죠. 과잉 진료 우려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컸는데 이젠 통일됩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금 비급여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던 항목인데요. 도수치료 비용만 연간 1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료비의 5%만 건부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95%를 환자가 내야 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 수준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과도하게 커진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의료계, 특히 재활의학과는 병원 수입의 70%가 날아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안 그래도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씁쓸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준생의 61%가 일자리에 큰 기대가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경험 삼아 구직을 시도해본다는 의례적 구직자가 32.2%, 취업 준비를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이 21.5%였고요. 아예 쉬고 있다는 응답도 6.8%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 10명 중에 6명은 구직을 아예 안 하거나 큰 기대 없이 지원해보는 소극적 구직자인 겁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일자리 부족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취준생들은 평균 13.4회 지원서를 냈지만 서류 합격은 평균 2.6회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환율 고물가가 길어지고 대외 불확실성까지 큰 상황이죠.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기온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서 중북부에만 약한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될 뿐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산불 등 화재 사고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일부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8도, 대구 0.2도, 광주는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광주와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동쪽 산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일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모레는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이맘때 수준의 초겨울 날씨라서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